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최근에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의 딥러닝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좀 모델들이 좀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태스크에 좀 더 특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한다면은 좀 가장 큰 특징이 저희가 어떠한 하나의 문장을 넣고 그다음에 하나의 문장이 반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 문장의 두 개의 길이가 달라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인풋으로는 I am a student 이렇게 네 단어가 들어갔지만 이제 번역이 되어서 나올 때는 좀 세 단어로 번역이 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가 다르더라도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야만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의 태스크를 좀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존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래 사진이 이제 기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인코더를 통해서 이제 하나의 벡터 표현으로 압축을 하고 디코더를 통해서 이 표현을 다시 이 디코더 사용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 출력 시퀀스를 이제 연속적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전체의 단어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이제 압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보의 손실이 좀 크게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방식이 일단 아까의 모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입력이 하나씩 인풋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이제 인코더 입력이 전체 시퀀스가 한 번에 들어간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인코더에서 받은 정보와 그리고 현재 디코더 입력을 이제 인풋으로 이제 함께 넣어서 이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데 좀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카페에 간 사람이 많더라 이 문장을 이제 번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어제 카페에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라는 것을 한 번에 이제 인풋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가 시작이 될 때는 저희가 이니셜하는 토큰을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뭐 yesterday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뭐 어제 카페에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 플러스 yesterday까지 저희가 디코더에 이제 입력으로 넣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다음에 단어가 어떤 것이 올 것인지 저희가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의 좀 인코더 구조에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제 모든 단어가 한 번에 인풋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이 이제 하나의 좀 벡터로 이 G라는 벡터로 이제 인베딩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트랜스포머의 입력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이제 문장이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토큰 단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인풋은 이제 모듈이 한 번에 다 들어간다고 할 수 있고 이제 각각을 간단하게 인베딩한 뒤에 이제 여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과 같은 그런 위치적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인베딩 정보를 이제 추가를 해서 저희가 이제 인코더를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인코더 여러 가지 레이어들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어텐션을 거치고 하면서 이제 각각의 좀 단어에 대한 좀 압축적인 이제 인베딩이 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추후에 이제 이 인베딩 값 같은 경우에는 디코더에서 나중에 쿼리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키밸류를 좀 비교를 하면서 어텐션을 계산할 때도 이 각각의 파란색 벡터들이 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i가 들어갔을 때 이 앞에 저희가 이제 초록색으로 이게 뭐 제수스, 이튜디언트 뭐 이런 단어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러한 앞에 인코더로 들어갔던 저 파란색 벡터들의 그런 인베딩 값들도 파란색 벡터 값들도 저희가 모두 이 어텐션을 사용하는데 이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i까지가 저희가 예를 들면서 아웃풋으로 출력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저희가 i를 다시 인풋으로 넣고 이제 m을 이제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m이 들어간 다음에는 m이 아웃풋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m을 인풋으로 넣고 다시 다음 단어를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전 단어까지를 인풋으로 넣고 그리고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예측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어프로치 중에 좀 가장 유명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버트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버트 같은 경우는 이제 Bi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s from Transformer의 줄임말입니다.
이제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코더를 제외하고 이제 인코더만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때 인코더의 입력 같은 경우는 시퀀스 하나를 저희가 막 시퀀스 중에 이제 시퀀스는 이제 여러 가지 단어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단어 중 하나를 마스킹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되고, 제가 이를 통해서 양방향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밑에 예시에서 카페라는 단어를 지웠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어제 다음에 무슨 단어가 올지를 예측하면서도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고, 이제 많더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갔는데 사람이 많더라까지를 보고 그 앞에 어떤 단어가 올지, 이렇게 저희가 마스킹을 통해서 양방향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학습을 수행함으로써 좀 성능을 높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제 마스킹을 한 뒤에 저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특별한 레이블 없이도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제가 트레이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대용량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버튼은 학습이 되었다고 보시면 프리트레인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버튼을 말 그대로 인코더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적에 따라서 클래시파이어를 추가한 뒤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파인 튜닝을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저에게 적합한 그런 모델로 변형을 하여서 사용하기에도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버튼에는 좀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존재한데요. 이제 로버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obustly Optimized Bot Approach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제 버트가 완벽하게 트레인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의 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제안을 하는 논문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길게 긴 문장에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배치 사이즈를 더 크게 가져가고 데이터 자체도 학습 데이터를 훨씬 늘려야 한다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까 단어에 이제 마스킹해서 이제 가운데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프리트레인을 한다 했었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다음 문장이 무엇이 올지를 예측을 하는 그런 태스크로도 이제 언슈퍼바이즈 러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질적으로는 성능 향상에 큰 도움이 안 됐다고 해서 이제 그러한 태스크를 없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더 긴 그런 시퀀스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스킹 패턴을 좀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고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이제 꾸준하게 계속 바꿔가면서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줬을 때 좀 더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뭐 알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트를 원래는 버트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전부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레이어마다 다르게 사용을 하는데, 그 웨이트를 통일함으로써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버트를 경량화하고자 했던 게 알버트라는 모델이었고요. 디스틸 버트 같은 경우에는 놀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버트 모델을 경량화한 것인데,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튜던트 모델이 있고 티처 모델이 있을 때, 티처 모델이 어떠한 이제 예를 들어 뭐 감성 분석을 저희 1,0으로 수행을 한다 해도 이제 티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1, 0에 대한 확률 값으로 그 아웃풋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 스튜던트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확률 값을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이 디스틸레이션 로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좀 경량화한 것이 이 디스틸 버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GPT와 버트를 좀 합쳐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단어를 예측하는 그러한 좀 특징이 있고, 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단어를 이제 예측하는 그런 좀 특징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좀 학습 기법을 좀 혼합을 시켜서 적절하게 혼합시켜서 이제 성능을 향상시킨 게 엑셀넷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이제 T5라는 모델이 있는데, T5 모델의 좀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이제 텍스트로 인풋을 받고 텍스트로 아웃풋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가 감성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긍정이면 1, 부정이면 0 이렇게 원래는 뉴머릭한 변수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텍스트 투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인풋으로 어떤 센텐스를 넣었을 때 뭐 0.7이라는 그 텍스트를 출력을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한, 어떻게 보면 좀 슈퍼바이즈 러닝 기반의 그런 방식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러한 모델들의 좀 단점이라고 하면 딥러닝 모델들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학습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과 그리고 이제 고성능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것이 좀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그러니까 한 번 학습하는데 오래 걸리더라도 이제 이것을 좀 다른 분야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좀 범용적으로 학습시키는 경우가 좀 일반적인데요. 이외에도 좀 다양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뭐 블랙박스처럼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Explainable AI라는 이런 기법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레이블이 지정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슈퍼바이즈 러닝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세미 슈퍼바이즈 혹은 언슈퍼바이즈 러닝도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XAI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셰플리 밸류 같은 거는 이 통계학에서 이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그런 지표인데 어떻게 보면 어떠한 여기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점수를 예측을 할 때 이 각각의 whether 그리고 great movie 그리고 if you have no taste 이 각각의 이 구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 각각의 구들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피처로 바라보고 이때 이 결과값으로서 이 감성 점수가 완성이 되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각각의 피처들이 이 감성 점수를 예측을 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셰플리 밸류라는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임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라임이라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저희가 결정 경계까지 저희가 센티멘트 아나리시스를 수행하게 되더라도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게 되는 그 결정 경계가 형성이 될 텐데 그런 결정 경계를 살펴보았을 때 국소적으로 살펴보았을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근사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소적으로는 이제 리니어하게 피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하나의 피처, 리니어한 그런 결정 경계의 하나의 피처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그 회귀 개수를 통해서 저희가 이 얼마나 각각의 모델들이 긍정 혹은 부정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판단을 하는 그런 모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셰프와 그리고 라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완벽하게 이게 이 단어가 긍정이다, 부정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문장을 긍정으로 혹은 부정으로 판단하는데 이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뭐 긍정, 부정이라고 판단하는 것에 뭐 이의를 가지는 사람들도 존재하지만 좀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키워드를 센티멘트 아나리시스를 수행할 키워드에도 좀 점수를 스코어링을 할 좀 하나의 방법으로 요즘은 좀 쓰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지금 대부분 슈퍼바이즈 러닝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좀 대규모의 레이블이 필요하다는 좀 단점이 있는데요. 이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버트GCN이라는 모델도 고안이 되었습니다. 이 버트GCN에서는 각각의 단어 혹은 문서를 이제 노드로 취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모든 노드에 다 레이블이 되어 있진 않고 몇몇의 노드에만 레이블이 되어 있을 텐데 이 레이블이 된 노드를 기반으로 GCN이라는 그 그래프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연결 관계를 통해서 이 주위의 노드의 인베딩 값들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노드의 인베딩 값이 저희가 업데이트가 되면은 그 이제 노드의 인베딩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레이블을 각각에 부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작동하는 모델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을 때 이제 레이블된 데이터가 적고 레이블되지 않은 데이터가 많을 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서 그 레이블된 데이터를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기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 도메인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같은 좀 다양한 방법도 수행이 되고 있지만 일단 멀티 도메인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저희가 학습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좀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수행을 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특히 저희가 사전학습을 수행하게 된다면은 사실 일반적인 널리지들은 충분히 학습이 되었을 수 있지만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파인튜닝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 논문들을 보시다 보면은 이 파인튜닝을 하면서 저희가 이 기존에 학습된 정보가 좀 콜랩스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학습된 그런 사전 지식들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많이 좀 사라진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논문에서는 오히려 파인 튜닝을 하지 않는 것이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논문도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센틱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에 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모든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에 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만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자. 그러면 이제 다른 표현에서도 다른 도메인에서도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초점을 두고 학습을 해서 이제 좀 범용성을 늘리자 하는 것이 이 센틱스라는 논문의 좀 핵심이었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랩탑 도메인에서 저희가 배드 그리고 이제 울고 있는 이모티콘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된다면은 레스토랑 도메인에 갔더라도 뭔가 이러한 이모티콘이나 뭐 배드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 혹은 뭐 레스토랑 도메인에서 뭐 뷰티풀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도 랩탑 도메인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원초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에 학습을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멀티모달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드는 예시가 저희가 어떤 사람이 이제 대단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사실 이게 뭔가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해진다면 이게 어떠한 비꼬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할 때 그러한 맥락과 함께 이제 비언어적인 행동을 좀 볼 수 있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출발한 연구들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 데이터가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데이터가 좀 많아지면서 저희가 어떠한 제품이나 영화 리뷰 등을 수행을 할 때도 이런 멀티모달 센티먼트 클래시피케이션을 활용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좀 더 풍부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감성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러한 분야의 좀 핵심적인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트럭처드, 세미 스트럭처드 센티먼트라는 것인데요. 이제 해당 논문에서 일단 책이나 연구와 같은 공식적인 문서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저희가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를 스트럭처드라고 표현을 했고,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찬반 혹은 장단점 같이 말 그대로 좀 짧은 문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제가 세미 스트럭처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주로 이제 책이나 아니면 뭐 기사 등을 저희가 이제 감성 분석을 수행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팩트 기반의 그러한 문서들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거나 혹은 부정적인 어휘가 사용하는 것이 사실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감성 분석 자체를 수행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가 좀 이런 분야에서 많이 수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이제 어스펙트 베이스드 약간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ABSA라는 이제 하나의 분야로 좀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이제 특이한 점이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 제너레이티브 어스펙트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라는 태스크가 최근에 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인풋으로 예를 들면은 the pizza was cold and the cheese wasn't evenly fully melted 이러한 이제 문장을 인풋으로 넣게 되면은 이제 아웃풋으로는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aspect based sentiment analysis가 수행된 아웃풋이 생성이 될 수 있도록 애초에 학습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분야도 최근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좀 힘입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간단한 형식으로 이 JSPECT 베이스드 센티먼트 애널리시스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